저는 이제 보통 취임식이 예. 이렇게 간소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간략하고 간소하게 이 취임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취임 선서를 했었죠. 예, 취임 선서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를 더 어떻게 하면 성대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식으로 지금 상황대로 맞춰서 그렇게 간소하게 한 거. 예. 저는 그거 자체로 일단 참 좋았다. 점수를 좀 주고 싶은 예, 점수를 부분이군요. 주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로서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종합청사 안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건데요. 그 정권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말이 나와요. 그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청와대는 굉장히 슬림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굉장히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이 장관 사이에서.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수석들이 그다음에 정책실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점령군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좀 무시했어요. 그래서 마치 내 말을 그냥 들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그 행정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아니 태클만 걸고 늘 답은 안 준다. 예. 이런 식의 지금 그 느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이 정부 부처와 청와대가 따로 놀았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정책실장의 자리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거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 한편 우려하는 지점은 뭐냐면 참여정부 때의 그 모습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신곡을 취입한다고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흘러간 옛 노래 그냥 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의 느낌과 근데 흘러간 옛 노래이긴 한데 야, 이거 엄청나게 세련되게 바꿨네. 예. 이런 거,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참 와닿네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성공의 길이냐, 실패의 길이냐로 지금 갈림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보세요. 경제정책 부분만 제가 꼬집어서 말씀해 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열렬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겠습니까? 바로 경제였어요, 경제. 그래서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지 이랬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참여정부는 경제정책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경제가 호황일 때예요, 엄청나게. 예. 그런데 그걸 거의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이 경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뽑아나가는 다 완벽한 그림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대로 참여정부의 그 실패한 인물들을 그대로 쓴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흘러간 옛 노래 그냥 틀어놓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노래를 틀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제 인재풀이 한계가 있으니까 흘러간 노래 일정 부분 틀 수밖에 없다면 세련돼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가요? 네. 지금 칭찬을 막 하셨는데 사실 그냥 겉만 보면 되게 칭찬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문고리 3인방 얘기를 얼마나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여기는 삼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도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대선 전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 나오면 늘 삼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부각이 됐는데 이 지점에서 이 삼철 이분들이 공직에 나섰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첫 시작부터 우리는 그냥 실패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덧붙이면 그러면은 삼철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측근이란 유사점은 있지만은 그분들의 이제 뭐 커리어나 국정 경험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평가 같은 게 이재만, 정호성, 안봉구 세 사람에 대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물론 측근이라는 공통점. 그렇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은 그런 억울함이 보이는 것보다 야 어떻게 여기는 문고리 3인방인데 어떻게 여긴 또 공교롭게도 삼철이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예.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개혁하면서 새로운 길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진짜 공직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더 이상 이 영역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이제 의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선이 더 나쁘다는 건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다 아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공적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에서 움직이지는 않을까. 이제 우리가 그 소탈하다, 그 다음에 탈권위한다 이랬을 때 그게 예의와 품격을 갖춘 소탈함, 예의와 품격을 갖춘 권위를 탈권위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걸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이 권위라는 옷을 입었을 때 좋은 권위가 있고 사실 나쁜 권위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국민들께서 바라는 건 나쁜 권위를 없애고 좋은 권위는 세워라 그러는데 보통 노무현 대통령 때 권위를 없애라 탈권위 이거 뭐냐면 다 그냥 몽땅 다 없애는 거예요. 좋은 예.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국민들께서 아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검찰 개혁의 뭐 대상이라는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개혁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큰 부작용 없이 검찰 개혁이 되겠는가?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찰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검찰에 대해서는 개혁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정치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어떤 정권이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요. 검찰 개혁을 화두로 꺼내지 않는 팀이 없었어요. 그럼 개혁이라는 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휴, 또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또 줄 세워서 그 정권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또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검찰총장은 스스로 사퇴해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비어있죠. 법무부 장관 또 임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국정원 댓글 그 수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으로 지금 됐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조직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또 줄 세우기 시작했구나. 또 라인이 생기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검찰 개혁이 잘 될 것이냐. 사실 검찰 개혁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인사에 손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예? 인사에 손을 못 대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국민만 보고 검찰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늘 인사에 손을 대잖아요. 예. 그 강금실 전직 장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기수를 이제 파괴하는 인사를 해버리면 그 강금실 전직 장관한테 줄을 대는 그 라인이 또 생겨요. 예. 원래는 그게 의도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의도된 건 아니지만 늘 그런 식으로 라인을 없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이 인사만의 문제로 해결되기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제가 잠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인사 문제로 들어가면 그 개혁은 어느 정부 하느님이 내려오셔도 못합니다. 예. 검찰 개혁은 제도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 여론은 검찰 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이 국민적 합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겁니다. 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것은 경찰의 일부 수사권과 이런 거를 주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지금의 국민적 합의에 힘입는다면 지금 국회를 저는 어렵긴 하겠지만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력을 다 인정을 해 주실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건 공수처 부분은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거는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조정해 가야지 무조건 지금 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이걸 막 기수를 파괴하고 막 외부에서 들여놓고 막 이랬다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또 다른 검찰개혁의 실패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고 그다음에 방법도 뭐 쉽게 나오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거라는 거죠.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적자가 나고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부터 예. 손을 댄다면 결국은 그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사실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하실 때 과연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해결을 할까요?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서 비정규직과 같게 만드는 그 노력을 예. 하게 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거에 아무도 답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비정규직 문제는 답은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